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에게 싫으면 중국이나 러시아 밑으로 들어가라는 식의 직설적인 최후 통첩을 날리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뒤집히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아무리 무섭게 회전해도 롤러코스터는 결국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립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라는 변수 속에서도 나름의 법칙에 적응하며 돌아가고 있거든요. 대혼란 속에서도 실제 대참사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발언과 행동이 단순히 즉흥적인 게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 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서구 언론이 요즘 즐겨 쓰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타코, TACO예요. 트럼프 always chess out. 트럼프는 항상 발을 뺀다는 뜻이죠. 조롱 섞인 표현인데 사실 이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상상해보세요. 그가 내뱉은 모든 말을 실제로 다 실행에 옮겼다면 어땠을까요?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파나마 운하 되찾겠다. 그린란드 사겠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 세우겠다. 이걸 진짜 다 밀어붙였다면 전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그린란드 매입 것만 봐도 그래요. 트럼프가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고 예고했다가 며칠 뒤 슬그머니 철회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트럼프가 그린란드 병합하려고 군대 보내겠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어요. 주변국들이 지레 겁먹고 우려가 증폭된 결과죠. 백악관 대변인이 언급한 군사력 사용 옵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건 미국이 평소에도 관용적으로 쓰는 외교적 수사일 뿐입니다. 즉각적인 침공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각국 정상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언론은 연일 특집 방송을 내보냈죠. SNS는 제3차 세계대전 드립으로 도배됐고요.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게 미국이 노린 효과였어요.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실제로 총 한 방 안 쏘고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즐겨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All option, either on the table. 겉으로는 그냥 외교적 수사처럼 들리죠? 근데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군사적 수단, 경제 제재, 외교적 압박, 심지어 암살까지 모든 걸 다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끔씩 진짜로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2020년 이란의 솔레이마니 장군 암살 기억하시나요? 드론으로 공습했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도 실제로 시도했고요. 이렇게 한두 번 보여주니까 전 세계가 미국의 경고를 절대 허투루 듣지 못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모호한 표현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활용해요. 직접적으로 쳐들어가겠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대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만 하죠. 그럼 상대국들이 알아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설마 진짜 군대를 보낼까? 혹시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릴 생각인가? 이렇게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린란드 문제도 똑같았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무력을 사용할지 모른다는 지레 짐작을 유도한 거죠. 심리전의 교과서 같은 사례예요. 결과적으로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행동 없이도 상대방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심어줬습니다. 이게 바로 고도의 외교적 기술이에요. 일각에서는 정말 미국과 유럽이 그린란드 때문에 전쟁이라도 벌이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이미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갖고 있어요. 툴레 공군기지라고. 북극권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의 핵심 거점이죠. 군대를 새로 보낼 필요도 없이 이미 주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무리수를 두겠어요? 유럽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북극 인내 작전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병력을 파견했다는 기사가 쏟아졌거든요. 언론은 난리가 났죠. 유럽, 미국에 맞서 군사행동 개시, 이런 식의 헤드라인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숫자를 보면 어이가 없어요. 덴마크군이 100여 명 정도 보냈고 나머지 유럽 주요국들은 얼마나 보냈을까요? 프랑스가 장교 15명, 독일이 10명 남짓, 이탈리아가 5명 정도였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미군과 교전할 수 있는 병력이 아니었죠. 그럼 대체 뭐 하러 보낸 걸까요? 파견된 사람들은 전투 병력이 아니라 정보 수집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현지 상황 파악하고 연락망 구축하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정보 채널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제스처였던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던 거죠. 실제로 물리적 충돌을 벌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유럽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요.
유럽이 지금 미국과 군사적으로 맞설 수 있는 상태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전혀 아닙니다. 유럽은 지금 심각한 내부 문제들로 인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민자 문제예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독일만 해도 2015년 난민 사태 이후로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자매 사회 통합이 안 되고 막자니 인도주의적 비난을 받습니다. 이 문제가 유럽 사회의 결속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어요. 두 번째는 복지 지출 문제입니다. 유럽의 높은 복지 수준은 자랑거리였지만 이제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는데 세수는 늘지 않으니까 나라 곳간이 바닥나고 있는 겁니다. 연금, 교육, 이 모든 걸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대외적인 군사 행동에 돈 쓸 여력이 없어요. 세 번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러시아 견제하고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유럽의 역량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무기 지원하고 난민 받아들이고 경제 제재 동참하느라 에너지 가격은 치솟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탄 천연가스 끊기면서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란드를 지키기 위해 미국의 힘을 제어할 군대를 보낸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유럽은 겉으로 보면 하나의 연합처럼 보입니다. 유럽연합이라는 간판도 걸려 있고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각국이 미국을 대하는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주요국들의 이해관계가 제각각이에요. 특히 독일이 문제였습니다. 독일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고요? 독일 경제의 핵심이 수출이에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 기계, 화학 제품이 주력이죠. 이런 제품들이 미국 시장으로 엄청나게 팔려나갑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다 독일 브랜드잖아요. 만약 트럼프가 진짜로 관세를 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수출이 줄어들면 공장이 멈추고 일자리가 사라지죠. 독일 정부로서는 절대 감수할 수 없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그린란드 작전에서 가장 먼저 조용히 발을 뺀 게 독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유럽 연대를 외치면서도 뒤로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려고 애쓴 거죠. 반면 프랑스는 달랐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럽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굴복해선 안 된다. 그런데 왜 프랑스는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프랑스는 독일만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거든요.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독일 입장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너희는 잃을 게 없으니까 함부로 떠드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결국 유럽 내부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강력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백악관의 왕수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티븐 밀러예요. 공식 직함은 백악관 부수석이지만 실제 영향력은 그 이상입니다. 트럼프 정권의 이념적 핵심 인물이죠. 이민정책, 무역정책, 외교정책 거의 모든 주요 결정에 그의 손길이 닿아 있어요. 트럼프가 믿고 의지하는 몇 안 되는 측근 중 한 명입니다. 최근에 밀러가 CNN 인터뷰에 나왔는데 그때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세계는 절차나 명분이 아니라 오직 힘에 의해 움직인다. 스트렝스, 포스, 파워 이 세 단어를 강조하면서 말했습니다. 냉혹한 현실주의죠. 국제법, 유엔 결의, 인권, 밀러에게는 다 부차적인 겁니다. 결국 힘 있는 나라가 규칙을 만들고 약한 나라는 그 규칙을 따르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는 유럽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워도 현실적으로 미국에 대항할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건 거의 선전포고 수준이에요. 유럽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은 거죠. 근데 유럽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이러한 인식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를 대변합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원하는 걸 다 얻어내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린란드 문제에서 트럼프가 발을 뺀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은 결국 포기했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아니에요. 군사적 압박을 조성한 뒤에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한 겁니다. 덴마크로부터 원하는 양보를 받아내는 거죠. 이게 진짜 목적이었어요. 덴마크 연기금이 미국 국채 1억 달러를 매도했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어요. 드디어 시작됐다. 셀 아메리카 현상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포가 퍼지기 시작했죠. SNS에는 미국 경제 붕괴 초읽기라는 게시물들이 쏟아졌고요.
실제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달러 가치도 흔들렸죠.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수백 포인트씩 빠졌고요. 사람들은 제2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숫자를 볼 필요가 있어요. 1억 달러. 개인한테는 평생 못 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미국 국채 시장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28조 달러입니다. 28조요. 1억 달러는 그 중에서 0.0004% 정도밖에 안 돼요. 바닷물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린 수준이죠. 시장을 뒤흔들 규모가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다 합쳐도 어떨까요? 유럽, 중국, 일본 같은 주요국들이 갖고 있는 게 전체 발행량의 35%도 안 됩니다. 나머지 65% 이상은 미국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연기금, 보험사, 개인 투자자들이죠. 그러니까 특정 국가 하나가 국채를 팔아치운다고 해서 시장이 붕괴될 구조가 아니에요. 덴마크의 매도 행위는 언론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기에 딱 좋은 소재였던 겁니다. 미국 국채 대량 매도, 달러 위기 현실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클릭수가 엄청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미국 경제를 위협할 만한 구조적 변화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 유럽이 단합해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치우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독일부터 봅시다. 독일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중국 전기차에 밀려서 독일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죠. BYD, 니오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폭스바겐이나 BMW가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미국 시장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과 관계 악화시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죠. 두 번째 문제는 소유 구조입니다. 미국 국채의 상당 부분을 유럽 각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민간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개인 투자자들이죠. 정부가 이들한테 애국심 발휘해서 미국 국채 다 팔아 라고 강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그런 식의 명령이 안 먹혀요. 투자자들은 자기 돈이 걸린 문제니까 오직 수익률만 보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설령 미국 국채를 판다고 쳐도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죠? 금 가격도 변동성이 심합니다. 다른 나라 국채, 유럽 국채는 수익률이 너무 낮고 중국 국채는 신뢰도가 떨어지죠. 결국 마땅한 대체 투자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유럽 자체의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됐습니다. 반면 미국은 AI와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테슬라, 오픈 AI 이런 회사들이 다 미국에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 성장하는 시장을 떠나서 정체된 시장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최근 금융시장이 출렁거린 진짜 원인을 아세요? 덴마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일본이었죠. 일본 국채시장에서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일본 정치권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정치인 아시나요? 일본 내 강경 보수파의 대표 주자예요. 이 사람이 조기 총선을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예고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돈을 풀겠다는 거죠.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고요?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잖아요. 그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들고 있는 낮은 금리 국채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했던 돈을 다시 일본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굳이 환율 리스크 감수하면서 미국채 들고 있을 필요 없지 않아?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올랐는데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미국 국채 시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중국의 역할이에요.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는 발언을 계속 쏟아냈거든요. 그게 오히려 일본 내 강경파 정치인들한테 힘을 실어준 겁니다. 봐라, 중국이 저렇게 위협적이잖아. 우리도 군사력 키우고 강하게 나가야 한다. 이런 논리가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나비 효과죠. 결국 셀 아메리카 논란은 덴마크 연기금의 쇼가 아니라 일본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린 일시적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트럼프를 좌충우돌하는 인물로 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충동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매우 투명하고 일관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린란드 메인만 봐도 그래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트럼프는 1기 임기 때부터 계속 그린란드 얘기를 꺼냈습니다. 2019년에도 덴마크한테 그린란드 팔 생각 없냐고 물어봤었거든요. 당시 덴마크 총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지만 트럼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집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집착할까요? 트럼프의 거대한 자아 실현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 싶어 해요.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러시모어 산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 4명의 대통령 얼굴이 거대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 얼굴도 거기에 새기고 싶어 합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 번 언급했어요. 내가 5번째가 될 자격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러시모어에 오를 수 있을까요? 미국 영토를 확장하는 겁니다. 루이지애나 매잽, 알래스카 매입, 과거 위대한 대통령들이 다 영토를 넓혔잖아요. 트럼프도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만들면 역사에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법은 나를 막을 수 없다. 오직 나의 도덕성만이 나를 제어한다. 자기만의 정의관에 완전히 심취해 있어요. 동맹국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지? 미국이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준 건 친절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체급이 깡패다. 냉혹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교과서예요. 미국은 거대한 국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 질서의 중력처럼 작용합니다. 거스르기 힘든 거죠. 트럼프는 유럽과 동맹국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깡패 같다고? 그럼 우리 대신 중국이나 러시아 밑으로 들어갈 거야? 결국 동맹국들에게는 미국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어요. 트럼프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꼬집으며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주가 단순한 목리가 아니에요. 철저히 계산된 힘의 우위에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